합리론 데카르트 A. 우선 합리론은 합리주의, 이성주의라고도 한다. 이름에서 풍기는 뉘앙스처럼 인간이 이성이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을 말한다. 특히 근대의 합리론은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인간이 이성을 제시한다. 프랑스나 독일에서 발전되었다고 해서 대륙 합리론이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데카르트, 가상디,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이 있다. 그중 철학이 거대한 물질기를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방향 전환한 대표적 인물이 데카르트다. 그는 철학 이외에도 수학과 과학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17세기로 마지막 종교전쟁인 30년 전쟁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30년 전쟁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각지에서 진행되었는데 오랜 전쟁으로 유럽은 허무주의적이고 회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신과 교회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었다. 데카르트는 이런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를 극복하려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방법으로 그는 반대로 모든 것을 의심해 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의심하다 보면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절대적 진리가 발견된다면 그때부터 이 단단한 기반을 토대로 모든 학문체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데카르트의 방법을 방법적 회의라고 한다. 데카르트는 인간이 지식을 세 가지 범주, 즉 감각지식, 일반지식, 보편지식으로 나눠서 의심해 보기 시작했다. 먼저 감각을 통해 얻은 감각지식들을 의심해보자. 감각은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이 5가지로 이 5가지 감각 외에 우리가 세상과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불확실하고 나를 속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물이 든 컵에 꽂힌 빨대는 분명 곧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리 봐도 꺾여 보인다. 시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코가 막히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고 어딘가 정신을 쏟고 있으면 나를 부르는 소리도 못 들을 때가 있다. 감각을 통해 알게 된 지식들이 오류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감각을 통한 지식은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데카르트가 의심한 지식은 자연과학을 통해 얻은 일반 지식이다. 과학적 이론은 다양한 관찰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정리된 지식이다.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와 같은 일반화된 지식은 하루 전에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 이틀 전에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 등이 무수히 많은 개별적 사실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귀납법은 논리적 비약이 따른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관찰을 한다 해도 그 관찰은 언제나 과거의 관찰에 한정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귀납법은 과거의 관찰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 그런 까닭에 귀납법은 언제나 미래에 틀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학이 지식인 일반 지식은 불확실하고 의심 가능한 지식이다. 마지막으로 데카르트는 의심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수학과 기하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데카르트는 이런 지식을 자연과학이 일반 지식과 구분해서 보편 지식이라고 불렀다. 일반 지식이 경험적 관찰을 토대로 귀납적으로 찾아낸 지식이라면 보편 지식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도달한 지식이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정의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이루는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인데
이러한 정의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얻은 지식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얻은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나 기하학이 지식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극단적으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이를 끝까지 의심해 보려 했다. 그가 제시한 상황은 수학적 사실을 항상 틀리게 만드는 악마의 존재였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가정해 보았다. 1 더하기 2는 사실 3이 아니라 원래 4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악마가 존재해서 나를 속이기 위해 계속해서 1 더하기 2가 3인 것처럼 나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데카르트가 이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은 어쨌거나 수학과 기하학이라는 보편 지식이라 해도 절대 의심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끝없는 의심 속으로 데카르트는 침전해 들어갔다. 깊이와 끝을 알 수 없는 의심이 바다 속으로 내려간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닿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던 그 끝에 데카르트의 발이 극적으로 닿았다. 어떠한 극단적인 가정으로도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다. 사실 이 문장은 후에 데카르트에 의해 수정되어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가 되었다. 고로를 뺀 것이다.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든다. 고로를 넣을 경우 마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나의 존재함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인다.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 생각한다와 존재한다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해 있는 것이었다. 그런 미세한 차이는 이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어쨌거나 유명한 앞이 명제를 사용하기로 하자. 데카르트는 이 명제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의심할 수 없는 제1명제라고 불렀다. 이 명제는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한다. 우선 나는 생각한다부터 알아보자. 단적으로 말해서 나는 생각한다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명제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의심하는 순간 나는 의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지 의심하는 순간마다 내가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써 나는 생각한다 라는 명제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된다. 다음으로 나는 존재한다에 대해 생각해보자. 일단 내가 생각하고 있음은 확실해졌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면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차례로 두 문장은 의심할 수 없음이 도출된다. 나는 생각한다는 의심할 수 없고 나는 존재한다는 것도 필연적으로 증명된다. 이제 나를 증명했으니 데카르트에게 남은 것은 세상에 대한 증명이다. 세상을 증명하는 일이 참으로 쓸데없어 보일지 몰라도 한번 의심해보기 시작하면 정말 의심스러운 게 세상이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실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식물 인간으로 10년째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지금 보이는 것들은 당신이 상상력이 만들어낸 세계일 수도 있다. 눈앞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동양과 서양이 오랜 역사에서 등장하는 사고방식이다. 장자의 호접몽이 그렇고 서구 현대 철학이 하이퍼 리얼리티 개념이 그러하다. 어쨌거나 데카르트도 눈앞의 세계가 충분히 허구이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진짜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데카르트는 세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이 관념을 끌어들였다. 다시 제1명제로 돌아가자. 내가 생각하고 존재하는 것은 증명되었다. 그런데 내 생각 속을 들여다보면 독특한 관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에 대한 관념이다. 이 관념이 독특한 것은 신은 개념상 완벽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나 자신도 의심하고 세상도 의심할 정도로 불완전한 존재인데 나에게는 이미 완전함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 질서에서는 무질서가 도출될 수 있어도 무질서한 것에서 질서가 도출되지 않듯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함은 도출될 수 없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귤나무 밑을 지나다가 나무 밑에 귤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떨어진 귤들이 별이 마방진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다. 떨어진 귤들이 정말 우연히도 별 모양을 만들었거나 혹은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떨어진 귤들을 별 모양으로 배치했거나 당연히 후자가 타당한 답변일 것이다. 왜냐하면 질서란 질서를 기획할 수 있는 주체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무질서와 불완전성에서 질서와 완전성은 도출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내가 신이라는 완전한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외부의 절대적 존재가 나에게 신이 개념을 주입해 주어서일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 존재로서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리해보면 데카르트는 나를 증명했고 내 관념 속에서 발견되는 완전함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외부에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제 세계를 증명할 차례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신은 개념상 완벽하기 때문에 이 개념 안에는 성실함도 포함될 것이다. 신이 개념상 신은 방만하거나 불성실하거나 나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성실한 신은 나를 속이지 않고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이 있다면 세계는 존재해야만 한다. 차례로 나, 신, 세계가 증명되었다. 무신론자이거나 신자유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증명인가 싶겠지만 데카르트가 방법적인 회의를 통해 나와 세계를 증명하는 과정은 그 내용보다는 형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데카르트 이전까지 시대는 신 중심이 중세였다. 당시에는 신이 중요할 뿐 인간은 가치나 중요성을 갖지 않았다. 인간과 현실 세계는 신이 피조물로서 인간의 존재 의미는 신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신이 제1원인자이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존재가 인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사유는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모든 세계의 증명을 시작한다.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나의 이심과 회의를 통해서이고 나의 존재 증명이 신과 세계의 존재 증명보다 앞선다. 즉 인간이 이성이 우선이고 신과 세계는 이로부터 파생되어 증명되는 것이다. 데카르트가 아직도 신을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도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데카르트의 작업을 평가해 볼 차례다. 우선 그의 사고는 존재론적인가 인식론적인가? 그는 나, 신,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신과 세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인식적 측면을 탐구했다. 따라서 그는 인식론적인 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데카르트를 근대 인식론이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그는 어떻게 나와 신과 세계를 증명했는가? 현실 세계를 관찰하거나 사람들에게 전화 설문을 돌려 통계를 내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추론만을 진행했다. 즉 데카르트는 합리론적 철학을 전개한 것이다.